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한 주 만에, 사실 방송하는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었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 2주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페드 피벗, 파월 피벗 하면서 아무래도 좀 매파적이던 연준의 그런 스탠스가 좀 비둘기파로 바뀐 게 아닐까. 이제 내년 정도면 사실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이제 그런 기대와 희망들이 이제 많았었습니다. 7월 물가가 생각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근데 사실 그 물가도 높은 수치지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보고 싶은 거겠죠. 근데 결국에는 정말 딱 안 좋은 위치에서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딱 42 변화일, 33 변화일, 33은 여기죠. 33 변화일. 거의 딱 온 부근에서, 이것도 거의 26일 변화일. 잠시만요. 네. 하나, 아이고. 잘 안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26일 변화일이랑 여러 변화일들이 다 오죠. 3, 3, 2, 6, 4, 2 모든 변화일이 오는, 딱 정확하게 한 군데로 꽂히진 않지만 다 하루 정도 차이로 꽂히는 그날부터 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딱 닫고, 이게 딱 61.8% 정도 되돌림 지점이거든요. 이 하락분에 대한. 딱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치긴 하죠. 이제 그 수치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보다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크로상 사실 금리는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매우 단기적인 거는 예측을 당연히 틀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 오늘도 이제 매크로 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한 1.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장 중에는 조금 이따 수급 있다 보시겠지만, 외국인이 이제 현선물 다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사실 외국인이 선물 같은 경우 매도가 있었는데, 수급에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그냥 보합 정도였고, 기관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거의 다 던지면서 이제 외국인 거의 그냥 딱 보합 정도에서 끝이 났고요. 그 규모 자체는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큰 움직임이 없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움직임이 일단 외국인과 개인이 좀 반대로 움직였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는 매도폭을 많이 줄이면서 살짝이나마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한 8천억 정도 순매수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소폭 한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하지만 연초 위로부터는 여전히 수급 좋지 않고요. 2015년부터 긴 시기를 보더라도 여전히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더 긴 수급을 봐도 그렇고요.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여기도 수급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들 살펴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 안에 있는 그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는 이제 엘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건 이제 보통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드갭 같은 경우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죠. 여전히 증시는 고평가 영역이다. 왜냐면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코스피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도 원래는 같이 가다가 이격 나던 게 이제 조금 이제 저금리의 영향이었는데, 미국 쪽에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미국도 이제 결국 양적 하나 끝나고 이제 양적 긴축이 곧 될 상황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무래도 이 갭 격차는 저는 점점 메꿔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 저는 이 갭 격차는 이제 곧 메꿔질 거다. 거의 4년 동안 났던 격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두 나라 다 사실 다 고평가고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 이제 페드 모델로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데이터에선 저는 미국 금리가 지금 조금 더 국내 금리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미국 10년이 아직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오히려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저는 페드 모델에서는 조금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 합산 신용잔고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엔 19조 5천억 정도 되면서 뭐 또 전주 대비 한 1천억 정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다. 레벨도 여전히 너무 높다. 신용잔고 레벨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 추세다. 레벨도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여전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레벨이 일단 너무 높기 때문이죠. 신용잔고 레벨이. 그 다음에 뭐 매크로 데이터 쪽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제 한국 수출액이나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 다 이제 가속도로는 고점을 치고 모멘텀이 이제 많이 줄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일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물가를 고려해서 실질로 사실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 수출액은 사실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을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눴을 때도 일단 뭐 여전히 빠지고 있는 추세 아직까지는 엄청 비싸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밸류에이션이라고는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자체도 과거 고점들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2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 여전히 하이힐드 스프레드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20 이동평균선도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에 50 이동평균선도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이제 사실 위험 회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이랑 뭐 은데이터 뭐 부동산 관련 데이터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R 데이터, ATR이랑 이제 빅스 변동성 데이터 살펴보시면은 뭐 ATR은 그냥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건지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뭐 쳐보면 나오고요. 뭐 빅스도 마찬가지고 빅스는 이제 옵션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보라 색깔 선이 이 검은 색깔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위에 있을 때 이제 롱 포지션,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숏 포지션, 밑에 있을 때 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TR,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숏 포지션으로 돌아왔고, 빅스도 숏 포지션. 아직 이제 나스닥 ATR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실질금리 데이터 보신다고 하면은 뭐 많이 내려갔던 실질금리가 뭐 사실 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결국 실질금리는 저는 뭐 1에서 2까지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다가 한 빠졌다가 더 높아지는 형국이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이따 이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안 좋아 보인다.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보여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윌시 5000을 M2 데이터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윌시 5000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버핏 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S&P를 이제 미국 주택 지수로 나눠서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이 저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인데 뭐 여전히 아직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한국 쪽 같은 경우도 코스피를 이제 M2로 나눈 건데요. 뭐 여전히 이것도 아직까지 막 엄청 비싸다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엄청 바닥에 왔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레벨이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많이 싸진 건 사실인데 바닥까지 온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중국이 요즘 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뭐 낮추는 이유는 그냥 명확하긴 합니다. 돈이 없어졌죠. M1 나누기 M2가 돈이 없다는 거를 나타났는데 이제 그때 돈이 없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당연히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M1하고 M2가 뭐 가장 낮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MF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을 때는 IMF였었고요. 뭐 중국도 지금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잘 먹힙니다. 그래서 잘 먹히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높다는 거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안 좋죠. 위안화가 이제 약세가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중국이 금리를 안 올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물가를 점점 잡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왜냐면 이제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은 다 긴축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하면 그만큼 환율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겠죠. 사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서 중국 쪽은 계속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실질적인 경기 자체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매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말씀드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뭐 결국에 이제 모든 발달이 그냥 소비가 많아서였었습니다. 이번에 뭐 공급 명목이라고 하지만 OECD 이제 소매 판매가 결국 소비고 수요고 이제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인데 뭐 70년, 80년도 인플레이션이 많았던 시기 당연히 수요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겠죠. 2000년, 2008년도 위기 당시에는 당연히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급이 과잉이었었고요. 뭐 2009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그냥 수요와 공급은 거의 일치하는 그냥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장이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뭔가 달라집니다. 공급은 이제 공급 이 추세선을 따라가지는 못하게 늘고 있는데 줄진 않았죠. 그렇게까지. 여기서 잠깐 줄었을 뿐이지 지금 기준으로는 줄진 않았죠. 근데 수요가 너무 폭등을 한 거죠. 공급은 늘지 못하고 수요가 폭등을 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이게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결국은 이게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 계정으로 사실 다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정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는 결국에 재정 정책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예전에 이제 양쪽 하나 때는 연준이 이제 돈을 뿌린 게 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급준비금이란 돈에 다 쌓여버리면서 연준이 이제 풀어버린 돈이 뭐 실제로 실물 경제를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정 정책을 풀면서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축소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써지다 보니까 그게 실물 경제로 아예 흘러가 버렸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얘기를 드렸었지만 원래 연준이 6월부터 이제 약 한 475억 달러 정도를 QT 자산을 축소하겠다 최대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고
9월부터는 이제 950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6, 7, 8 지금 8 거의 다 됐잖아요. 6, 7, 8 했을 때 한 653억 달러밖에 감소가 안 된 겁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느리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QT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이 QT를 하면 할수록 사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QT를 해야 될 금액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QT를 해야 될 금액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QT를 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야 될 물가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QT를 해야 될 금액은 약 지금 기준으로 4.2조 달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1조 달러가 소비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비료력은 한 3.2조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자산이 이제 줄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이제 잠들어 있던 돈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화표 효과는 한 4.2조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화폐 효과와 이 소비 효과에 대해서 딱 한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2015년부터 사실 테이퍼링 하겠다 얘기해서 2016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우리는 딱 한 번의 자산 축소를 경험해 봅니다. 그때는 사실 또 물가가 또 올라가는 시즌이었거든요. 이제 QT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규모는 너무나 빈약했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규모가 약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이 부분까지 가야 될 길이 이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물가도 훨씬 더 엄청나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대비가 저는 계속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너무나 좀 생략을 많이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뭐 사실 저번이나 저번주 영상도 제가 뭐 풀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간략하게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긴 하겠죠. 사실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저는 금리는 결국 올라간다 물가랑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번 주나 저저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거기에 중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코로나부터 해서 좀 기나긴 파동은 사실 저는 여기서 작년도 연초에 끝났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고점은 여기고 코스피 200은 여기인데 저는 고점은 여기였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제 여기서 쐐기가 나오면서 A파 나오고 엘리어트파 나오고 B파 나오고 여기까지가 C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C고 지금 이게 B다? 근데 B가 좀 너무 짧긴 한데 국내 기준으로는 사실 국내는 조금 애매한 감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크니까 그냥 이게 A고 B고 C고라고 해도 뭐 가능은 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보긴 하는데 일단 국내가 조금 더 애매해서 일단 국내로 저는 뭐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국내는 파동보다는 이제 그냥 괴선들로나 이렇게 본다라고 치면은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해버렸죠. 저번 방송하고 나서 쭉쭉 빠지면서. 근데 뭐 제가 국내에는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진 않고요. 아직 26일 프랭스팬은 역전되진 않았고 이제 9일 프랭스팬만 일단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50이동 평균선 이쪽에서 좀 지지를 했는데 여기를 이제 지키냐 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간만에 이제 미세 파동을 본다면 뭐 최근엔 조금 더 파동이 좀 깔끔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C가 맞다고 하면은 5파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1, 2, 3, 4, 5로 해서 이게 작은 1파고 이게 2파고 1, 2, 3, 4, 5로 해서 3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이 저는 이게 4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파 반등 이후에 아무래도 5파가 나오면서 이게 하나의 작은 1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작은 1, 2, 3, 4, 5가 또 큰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그래서 C는 5파로 아마 저는 이루어지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기준선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고 빠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모습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장기 파동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2009년도 이제 2008 금융위기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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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딱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4파 벌어지는 쐐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5파 치고 지금 A, B, C로 저는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제 파동에 대해서 내려가는 파동을 일단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내려가는 파동은 이제 저는 여기가 1, 2, 3, 4, 5로 해서 A파가 나오고 A, B, C로 B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해서 C파가 나오면서 이게 큰 1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A,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해서 C파까지 나와서 큰 B가 되게 된 거죠. 큰 A, 큰 B. 200이동평균선까지 딱 하고 변화일 42, 33, 26 변화일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 근데 이제 괴선상으로는 기준선에서 전 120의 이동평균선은 좀 단기 지지를 하리라고 봅니다. 단기 지지를 했다가 다시 이제 무너뜨릴 때 다시 숏 포지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여기 정도부터 제가 그 보호적 해지를 시작합니다. 해지를 한 이때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 정도였나? 100 이하였나? 아무튼 그 정도? 100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했고 쭉쭉쭉쭉쭉쭉쭉 숏 포지션 늘려가다가 제가 여기서 다 청산을 했습니다. 수익을 보고 다 청산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왜냐면 물량을 계속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보면서 청산을 했고 좀 단기 반등이 전 살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S&P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S&P로 숏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는 뭐 나스닥으로 숏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조금 긴 걸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제 뭐 30분 봉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이제 4파 정도 전 나올 위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4파 다음에 5파로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 2, 3, 4, 4, 5 빠지고 나서 2 반등하고 3 빠지고 4 반등하고 5 반등하고 5 하락하고 다시 2파 올라갔다가 3, 4, 5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빠진다는 거겠죠. 그 실제로 이제 S&P는 그냥 계산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동이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하락의 마지막 저점은 저는 못해도 3200까지는 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3200까지는 가리라 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 한 여기까지는 보는 거죠. 한 여기까지는 빠진다. 최소한. 왜냐면 그게 1배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최소한은 동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게 약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요 부분까지는 저는 빠진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뭐 S&P랑 워낙 똑같기 때문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똑같이 걸려 있는데 단기 반등 좀 했다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산치는 제가 봤을 때 약 한 8,000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13,000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아직 떨어질 길은 많이 저는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는 똑같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냥 A, B, C 조정을 끝나고 B파 반등하고 결국 빠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선에 좀 걸려서 잠깐 좀 조정 좀 보였다가 다시 이제 저는 쭉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결국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버렸죠. 26일 후행스팬도 넘어갈 것 같고요. 단기론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전환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기준선까지도 뭐 단기 반등 살짝 이후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빠진다는 거죠. 결국엔 빠진다.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추세는 뭐 다 좋지 않다. RSI도 그렇고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로 전환선 기준선 다 깨지고 추세 좋지 않다. 뭐 당연한 모습인 것 같고요. 항생도 여전히 뭐 다 추세가 역전된 상태에서 떨어지는 칼날 굳이 잡을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상해종합 긴 양대 음봉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모든 개선 다 이제
뚫어버렸죠. 좋지 않습니다. 구름대까지 뚫리면 정말 쭉쭉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 긴축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름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섣불리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 다만 RSI 또 과열이긴 해서 뭐 잠깐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WTI는 이제 뭐 중동 쪽, 특히 사우디 쪽에서 뭐 감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조금 긴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기준선이 아니라 이제 전환선 부근까지는 올라와서 여기서 한 막혔었죠. 200이라고 기준선 부근에서 여기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이후에 결국 실질금리 올라갈 때 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름대를 돌파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약간 크라이시스 같은 느낌, 실제로 뭐 저는 크라이시스를 보고 있진 않는데, 위기를 보고 있진 않는데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반등이 너무 세게 오긴 했거든요. 사실 반등이 올 거라고 봤지만 1, 2, 3, 4, 5 그러다 보니까 조정폭도 뭐 꽤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했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물론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준금리의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기준금리는 딱 받쳐주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비해서는 사실 채권 금리가 좀 안 맞는 건 사실이다, 파동으로. 그리고 뭐 내일 금통이죠.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제가 뭐 통화위원이라면 이건 빅스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워낙 뭐 총재님이 저번에 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뭐 25bp 인상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는 뭐 물가도 그렇고 빅스텝을 하는 게 맞겠지만 뭐 아마 베이비 스텝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미우채도 여기서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걸리는 걸 좀 넘어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 깨버렸죠. 뭐 사실 이러면 사실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26일 프랭스팬까지도 깨져버리면 정말 그때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기준선 위로 올라오거나 프랭스팬이 호전될 때 뭐 그때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깨졌을 때 그냥 매도, 깨졌을 때 매도하면 큰 손실이 안 나고, 올라탈 때 그냥 쭉쭉쭉쭉 타고, 이런 게 저는 조금 더 사실 추세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유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 없어서 사실 매도는 못 하고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거의 못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뭐 사실 추세가 꺾였을 때는 저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지만 뭐 사실 일단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건 없어서 일단 그거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 추세 나쁘지 않지만 이제 어느새 기준선은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좀 조심할 때도 오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하락은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레벨이 전에 비해선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이지만, 뭐 금리를 올라갈 때 그래도 또 수혜를 보는 또 회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전 나쁘지 않다, 뭐 괜찮은 편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전 좀 빠질 수 있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좀 여기 50이 넘파면서 좀 돌파하는 걸 시도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매수를 한다면 전환선까지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계속 정부 규제에 관련된 건 내용은 나오긴 하지만 뭐 사실 엄청나게 뭐 크게 영향받을지는 않으리라고는 보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것보다도 이제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대선 비용에 대한 뭐 영향은 받을 수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일단 뭐 가격은 충분히 싸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하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름대를 지금 넘어가냐 마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살짝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좀 하루방 추세로 결국은 저는 가리라고는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항상 이렇게 8% 하회할 때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됐었는데 여전히 항상 그랬었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그렇게 좋지 않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냥 좀 어정쩡한 밸류에이션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까지도 다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절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어 보이지만 실적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거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요 정도에서 고평가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싸다고 말할 순 없지만 또 엄청 비싼 것도 아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죠. 52동 평균선에서 일단 지지를 보이긴 했지만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은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현대차는 저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많이 비싸다라고 느껴지고요. 요즘에 계속 미국 쪽 이슈도 있기는 하죠. 해결이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얘기를 안 했던 거를 해보면 결국 양적 완화를 200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에 의한 성장을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런 걸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일단 중국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눌러주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눌러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태양광이나 이제 전기차 이쪽에서는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거를 쓰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이제 민주주의랑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약간 좀 이제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도 이제 당연히 VS였지만 더욱더 이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망 자체를 이제 중국 거를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죠. 두 집 살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세계화였다가 두 집 살림을 할 텐데 당연히 두 집 살림을 하면 자취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값싼 특히 이제 공산 국가들이 다 값싼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천연 자원도 많고요. 당연히 이제 히토류나 중국 히토류나 러시아 이제 당연히 천연가스, 원유, 니켈 여러 가지 많은 광물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태양광도 이제 모듈이며 이제 셀이며 거의 다 중국산인데 사실 중국이 한 90% 먹었거든요. 이미 태양광 쪽은 이제 그걸 이제 그것까지는 사실 미국이 중국산을 안 쓴다라고까지는 아직 안 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 저는 중국산 비중을 점점 줄여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 전보다는 높아진 건 사실이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저는 매력적이진 않다. 특히나 이제 기대 금리를 나눈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엔 더욱더 그렇다 생각은 들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내려가는 추세여서 여기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랑 기준선까지도 깨버리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여지고 밸류에이션도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이제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은 계속해서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직은 못 넘고 있다. 이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래도 살짝이나마 메리트는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도 좋지 않고 상대 가치 평가도 그렇게 크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진 않아서 그냥 뭐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럴 때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사실 매도를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프로판가스가 결국 원재료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계속 부담이 있는 거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발 전쟁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대 수익률 자체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일단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은 들고요. 뭐 GS는 계속 반등을 잘하면서 뭐 저는 GS는 계속 좋게 봅니다. 뭐 단기적인 과열이긴 합니다만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밸류에이션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된 저는 회사다라고는 뭐 GS는 생각은 됩니다. KT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추세가 달라진 거는 없긴 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뭐 힘이 많이 모멘텀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좋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주고 상대가치 평가도 이제 장치 산업이나 이 리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산업인 걸 감안했을 때 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LNC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기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전환선 뚫리고 기준선 뚫리면서 52동 평균선까지 뚫렸습니다. 제 차 여기 구름대를 넘기기 전까지는 좀 매수하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대거 다 저번 주인가요? 그때 이제 방송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전 주식을 대거 다 팔았었거든요. 이제 그때 방송했을 때 뭐 거의 한 2부금 정도 언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부금 정도에서 주식을 일단 대거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이제 팔았었는데 일단 여기 좀 구름대를 넘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DLNC도 충분히 저평가된 회사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가 올라갔던 거 그거에 대한 조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건설 경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일단 정말 사실 싸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 아직 모멘텀이 없는 거죠. 뭔가 간에 밸류에이션은 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름대 안에서 여기 52동 평균선 좀 지지를 하는데 뭐 결국 반등했다가 저는 빠진다라고 봅니다. 결국 카카오도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지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카카오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구름대를 이제 이탈하냐 마냐 뭐 그 정도 수준이라 중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네이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좀 비싼 편에 속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하긴 했지만 뭐 저는 아직 기준선도 뚫리고 뭐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전환선까지 다시 올라가고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저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없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굳이 이렇게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도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건 가장 편한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다시 200연 평균선으로 회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뚫리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했다 뚫리든 어찌됐든 뚫리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 역전이 됐죠. 26일 프랑스팬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좋지 않아 보인다.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요. NC소프트도 밸류에이션도 절대가치 평가로 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뭐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사고 싶을 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거죠. 이 수치 자체가 낮은 거죠. 8%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전에보단 나았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멀티플을 높게 받아야 될 만한 회사는 아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를 넘었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근데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사실 포스코는 메리트는 있다고는 봅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긴 올라갈 주식인데 그냥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거죠, 사실. LG전자도 결국 구름대에서 막히면서 전환선, 기준선 사이에 껴있는데 결국 구름대를 먼저 넘길까? 기준선과 밑으로 구름대 뚫릴까의 싸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이 정도로는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으로는. 근데 아직 추세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농심 가격 올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갔었고요. 일단 뭐 추세 자체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추세, 이 정도면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뭐 여긴 뭐 상대가치 평가 뭐 나쁘진 않은데 또 엄청 좋은 것까진 아닌, 근데 뭐 나쁘진 않은, 충분히 나쁘진 않은 밸류에이션, 그래서 양호한 편이다라고는 제일제당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은 보여집니다.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는 하면서 왔는데 구름대를 다시 넘어설지 말지, 그리고 후행 스팬이 호전이 될지 역전이 될지 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는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고요. 그냥 뭐 비싸 보이지도 싸 보이지도 않는, 근데 금리를 조정하면 비싸 보이는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보여지고, 뭐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은 뭐 상당히 싼데 뭐 여기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사실 크레딧 리스크는 좀 크다. 이제 투자했던 자산에 대한 그런 거가 좀 있어서 그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해서 이제 좀 납득이 되시면은 뭐 투자하기엔 전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리스키한데 다른 증권사 대형사에 비해서는 또 리스크를 한 그런 중간 정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안정 추구형이시면 이제 한국금융지주, 조금 더 공격적이면 이제 다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다올 거 보면은 뭐 다올 구름대 일단 넘겼는데 200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아서 제 차례 넘느냐, 120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지지받던 게 깨지느냐 둘 중 하나다라고 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결국 구름대를 못 넣고 밑으로 빠졌죠. 이제 이 부분하고 여기도 사실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뭐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쭉쭉쭉 빠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가 A, 그 다음에 A, B, C, B, C까지 해서 한 파동이 끝이 나서 이게 큰 A가 되고 이게 A, B, C로 큰 B가 되고, 지금 이 추세선에서 따라서 보시면은 거의 딱 넘었다가 쫙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C로 결국은 빠진다고 봅니다. 뭐 오늘은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있었다가 결국은 저는 머나먼 길을 가면서 쭉쭉쭉쭉쭉쭉 빠진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뭐 결국은 이게 A, B, C 조정 이후에 B 나오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넘지 못하면서 결국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B, C로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120동평균선만 딱 밑에 있는데 뭐 여기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뭐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특히 미국 쪽 중심으로 양적 완화를 이제 오랜 시간에 왔었죠. 2009년부터 양적 완화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고물가의 시대가 오는 거죠. 당연히 뭔가를 했으면 반발적인 그런 영향이 있겠죠. 반작용이 있겠죠.
이제는 그 반작용을 맞이할 이제 상황이다. 결국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8천 정도 저는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요. 빠지고 나서도 물가는 저는 안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주가도 명목의 함수죠. 주식도 명목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안 돼 있는 가격이죠. 주가라는 것도. 인플레이션 조정한 주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명목의 힘으로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질 주가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명목 주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저는 이때는 오히려 금이나 뭐 은이나 좀 실물 자산을 더 사는 게 저는 부동산이나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는데 좀 포트폴리오를 그땐 저도 다변화해서 이제 좀 그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계속 좀 증시는 조심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